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주식시장은 너무 높이 올라와 있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2026년 4월 24일 영란은행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사라 브리든이 BBC 카메라 앞에 앉아 이 문장을 그대로 내뱉은 거예요. 중앙은행 100년 역사에서 손에 꼽을 장면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지키라고 고용된 사람이 공영방송 카메라 앞에 나와서 세계 주가 조정을 예고한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근데요, 이게 혼자 터진 사건이 아니에요.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딱 15일 동안 완전히 다른 4개 기관이 완전히 다른 경로로 똑같은 방향을 가리킨 겁니다. 연준이 은행들한테 비밀 질문서를 돌렸고, 영란은행이 하버드에서 연설했고, 블룸버그가 공황 직전까지 간 펀드 이름을 까발렸고, 마지막에 BBC 인터뷰가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겨눈 대상이 뭐냐? 여러분 대부분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시장입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지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거의 0에서 2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난 은행 규제 밖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림자 대출 시장. 이게 얼마냐면요. 웬만한 나라 GDP를 넘기는 돈입니다. 이 시장 균열이 왜 나스닥과 TQQQ를 움직이는 권력자들 멱살까지 잡고 가는지 지금부터 15일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경고는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에 터진 거예요. 포춘이 단독으로 연준 문건을 꺼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주요 은행들에게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 익스포저를 상세히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한 겁니다.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환매 급증과 부실 대출 증가, 시스템 전체로 번질 가능성 점검. 자, 규제감독관이 점검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요, 이미 현장에서 뭐가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점 연준이 보험사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돌렸습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동시에 같은 질문을 받는 거 역사적으로 진짜 드문 조합이에요. 4월 14일 화요일 두 번째 사건. JP 모건 체이스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날. CEO 제이미 다이먼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했냐? 프라이빗 크레딧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안심되세요? 아직 이른 거예요. 같은 날 공시된 JP 모건 자료에 PC 익스포저 약 500억 달러가 처음으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다이먼 본인이 인정한 게 뭐냐면 이 시장 평가 기준과 투명성 부족은 진짜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스크는 없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6개월 전 2025년 10월에 다이먼은 월가를 뒤흔든 문장을 남깁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더 있다고 봐야 한다. 왜 이 문장이 튀어나왔는지 배경을 짚고 가야 해요. 2025년 가을 두 회사가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첫 번째가 트라이컬러,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회사. 2025년 9월 10일 챕터 7 파산. 파산 후 장부를 뜯어보니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체 대출 7만 건 중 2만 9천 건이 다른 대출과 똑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차 한 대 차대 번호 비인에 여러 은행이 담보를 중복으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담보 가치는 14억 달러. 근데 이 회사가 은행들한테 빌려 쓴 돈은 22억 달러. 8억 달러가 공중에 뜬 상태로 몇 년을 굴러다닌 겁니다. JP 모건이 이 건으로 1억 7천만 달러 손실을 쳐올렸고 피프스 서드 은행은 1억 7천만에서 2억 달러. 다이먼이 바퀴벌레 꺼낸 자리가 바로 이 실적 발표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영란은행 부총재 사라 브리든이 하버드 로스쿨 국제금융시스템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합니다. 제목이 이미 다 말해줘요. 이번엔 다르다고? 영어로 This time is different 물음표까지 포함된 제목. 자, 월가 역사에서 이 문장은 저주예요. 모든 버블 직전에 반복되는 문장이거든요. 네 번째,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블룸버그 칼럼 제목 보세요. 골드만과 블랙록은 프라이빗 크레딧 공황을 진정시켰다. 블루아울은 그러지 못했다. 이 한 문장에 업계 내부 지형이 다 들어있어요. 골드만삭스 비공개 펀드의 환매 요청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4.99%. 5% 상한을 아슬아슬하게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간 겁니다. 같은 시기 블랙스톤의 BC 레드 펀드는 37억 달러 환매 요청을 받고 자기 돈 4억 달러를 직접 꽂아 막아냈어요. 블랙록의 H랜드는 9.3% 환매 요청받고 그냥 게이트를 내려버렸습니다. 블루아울은 두 개 펀드에 5% 상한을 걸고 나서야 겨우 멈췄어요. AI 소프트웨어에 대출해준 익스포저가 패닉을 키웠다는 게 공식 사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프라이빗 크레딧은 한 덩어리가 아니었단 거예요. 이제부터는 펀드 이름마다 가격이 갈린다는 시장 서열 재편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블룸버그 후속 보도가 떴어요. 브리든이 이제 신용경색이 UK 실물경제까지 전이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합니다. 중앙은행이 공식 채널에서 실물경제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요. 더 이상 금융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BBC 인터뷰. 브리든의 정확한 문장 들어보세요. 자산 가격은 사상 최고인데 밖엔 리스크가 가득하다.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한밤중에 잠 못 들게 하는 건 여러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거시 쇼크 하나, 프라이빗 크레딧 신뢰 붕괴 하나, AI 밸류에이션 재조정 하나,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앙은행 부총재가 잠을 못 잔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가 끼어들어요. 1996년 12월 5일 목요일 저녁, 당시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워싱턴에서 연설을 합니다. 딱 한 문장 때문에 이날이 교과서에 남았어요. 비이성적 과열, 영어로 irrational exuberance. 그때 다우지수가 6,437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3년을 더 상승했어요. 그리고 2000년 봄 닷컴 버블이 터진 거예요. 교훈 하나,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경고할 때 시장은 바로 반응 안 합니다. 3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교훈 둘, 그래도 결국엔 경고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번엔 그때와 결이 달라요. 그린스펀 혼자가 아니라 4개 기관이 15일 동안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겁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이 왜 나스닥과 직접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짚고 갑시다. 빅테크와 AI 인프라 회사들이 성장 자본을 조달할 때요. 은행은 자본 규제 때문에 대형 대출을 꺼립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워왔냐? 블랙록, 블랙스톤, 아폴로, 에어리스, 블루아울 같은 프라이빗 크레딧 거인들이에요. 즉 데이터 센터, GPU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확장의 유동성 핏줄 상당 부분이 이 2조 5천억 달러짜리 그림자 시장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이 경색되면 어떻게 되냐? AI 자본 지출 속도가 바로 꺾여요. 나스닥을 떠받치는 내러티브의 현금 흐름이 직접 눌리는 구조입니다. 정리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연준 은행 질문서, 4월 14일 다이먼의 500억 달러 익스포저 공시, 4월 17일 브리든의 하버드 연설, 4월 20일 블룸버그 펀드별 서열 공개, 4월 22일 실물경제 전이 경고, 4월 24일 BBC 인터뷰, 15일간 4개 기관의 연쇄 신호입니다. 1996년 그린스펀이 홀로 경고했을 땐 3년이 걸렸고 2007년 버냉키가 통제된다고 했을 땐 18개월 뒤에 리먼이 무너졌어요. 이번엔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역사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여럿 동시에 입을 열 때요. 그 방향을 무시한 쪽은 항상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사실 저희도 답은 모릅니다.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무서운 얘기를 할 때마다 전액 현금화시키고 도망간다면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없겠죠. 방금 말씀드린 1996년 그린스펀 경고 뒤에도 나스닥은 3년을 더 올랐고요. 2022년 6월 다이먼이 경제 허리케인이 온다고 했지만 이듬해 2023년 나스닥 종합지수는 43% 올랐습니다. 공포에 매번 반응하면 시장은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스닥 최악의 하루들, 하루에 5%, 10%씩 빠지는 그 끔찍한 날들은 대부분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찍혔습니다. 2000년 닷컴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긴축 발작. 4번 모두 대폭락의 큰 몸통은 200일선을 깨고 내려간 뒤에 나왔어요. 200일선 위에서 일어난 하락은 대부분 소화 가능한 범위였고 200일선을 깨고 난 뒤에 하락이 계좌를 반토막 낸 겁니다. 넷페이버가 2007년에 발표한 논문 A Quantitative Approach to Tactical Asset Allocation에서 이걸 수십 년치 데이터로 증명했고 그 뒤로도 여러 연구가 같은 결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 계좌 TQQQ는 딱 한 가지 규칙을 지킵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TQQQ를 보유한다. 오늘 브리든이 BBC에 뭐라고 했든 2주 전 연준이 어느 은행한테 뭘 물었든 저희 결정은 이 한 줄로 정해집니다. 공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반응하는 것. 이게 저희가 밤에 자신있게 잠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희가 찾은 답입니다. 여기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 뉴스 헤드라인 아래 깔린 구조를 풀어드리는 리포트를 계속 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